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연령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중장년층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경기 파주 한 도로에서 현역 군인이 타고 있던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군용 대검을 휘둘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한 명이 다쳤는데 MBN이 체포 영상이 담긴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한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G드래곤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 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인파 밀집 재난 사고에 대비해 이태원과 홍대, 명동과 성수동 등에서 오늘부터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잠시 후 인파관리 합동 순찰이 예정된 홍대 거리에 MBN 취재진이 미리 나가봤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 정부는 이렇게 외쳐왔지만 어느 이상을 벌면 연금을 깎아왔고 그래서 일할수록 연금에서 손해를 본다.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았죠. 이게 바뀝니다. 또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하면 연금에 혜택을 줍니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인데 여기까지는 좋죠.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얼마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숫자는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논의 대상만 확대한 겁니다. 또 나이가 어릴수록 내는 돈을 천천히 올리고 나이가 많으면 더 빨리 올리는 걸 논의하자고 하면서 더 주겠다는 방안은 배제했습니다. 첫 소식 이혁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숫자 없이 내놓은 연금 개혁안은 나이가 어릴수록 내는 돈을 더 천천히 인상하는 걸 논의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5% 인상 시 40, 50대는 5년에 걸쳐 올린다면 20, 30대는 10년에 걸쳐 더 천천히 올리는 식입니다. 보험료율을 올려야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데 연령별로 차등화해 젊은 층이 고령층의 연금 부담을 짊어지는 걸 줄이자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24차례에 걸쳐 연금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새롭게 좀 만든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받는 돈을 더 늘리는 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고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 역시 논의에서 배제했습니다. 하루 앞서 3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시민행동은 소득 대체율 인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2025년에 50%로 이렇게 인상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 동원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윤석열 정부 3개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은 지난해 10월부터 각종 위원회를 출범시켜 논의를 해왔는데 모두 공연불이 됐습니다. 내년 4월 총선 표심에 혹 영향을 미칠까 개혁안을 맹탕으로 내놓은 건데 본격적인 논의는 선거 이후에나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였던 거죠.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금 개혁이 정치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정부의 개혁안은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4개 시나리오 보고서를 내놨는데 정부는 연금을 얼마나 더 낼지, 얼마를 더 받을지 어떠한 숫자도 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봐야 하고 국민과 함께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이상한 답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령층은 더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되는 만큼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이 든 사람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따박따박 잘 내왔는데 이번 연금 개혁안을 보면 나이 든 사람에게 더 많이 내라는데 이건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달까지 22차례에 걸쳐 회의했지만 맹탕 개혁안만 내놨습니다. 애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결과물을 만들지 못한 채 활동기한만 내년 5월로 다시 미룬 상태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전국의 판도가 요동치면 합의안 도출은 더 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어제 인선을 마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제1호 혁신 안건을 내놓았습니다.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 쉽게 말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끌어안자 이들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해제해주자는 건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당에서 이것을 받아들일까 그 고민은 두 번째가 됐습니다.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아량 베푸는 식의 접근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반발했거든요.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소희 혁신위원회 휠체어를 직접 밀며 등장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호 안건은 당내 통합과 대화합을 위한 대사면이었습니다. 혁신위는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대화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제일 많았고요. 대탕평, 대통합,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인데 혁신위는 또 당의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와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즉각 아량 베풀듯이 접근하는 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무리한 일들을 반성부터 하라는 겁니다. 인 위원장은 모레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일부 혁신위원들과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개인과 대표성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모식 참석을 건의할 거냐는 질문에는 혁신위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첫 행보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광주 5.18 민주화묘역을 참배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에 친명계와 비명계를 한 명씩 앉혔습니다. 당내 통합은 물론 지역 안배까지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비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한 자기 쪽 사람을 최고위원에 앉혔거든요. 결국 그 지역 비명계 의원에게는 공천을 안 줄 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임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애초 내정됐던 친명계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이었습니다. 비명계 반발로 원점 재검토하는 듯 했지만 최종 낙점된 겁니다. 정책위 의장엔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호남 3선의 이계호 의원을 인선했습니다. 유능한 분들이시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는데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구청장은 친낙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 출마를 준비 중인 만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사자인 박 의원은 어떤 정치적 의미도 부여돼선 안 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비명계에선 자객공천 예고라는 반발 나왔습니다. 혁신계 박영순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경쟁할 것이 예상되는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앉혔다. 이거는 누가 봐도 자객공천을 위한 길이야.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계호 의원은 현 지도부에 한 번도 비판적 입장을 보인 적이 없다며 이 대표가 말한 통합은 허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가 장고 끝에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복귀 일성으로 통합을 말한 지 닷새 만에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8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주요 의제는 역시 목선 귀순 사건이었죠. 경계 실패냐, 작전 성공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북한 주민 4명이 넘어온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해 군은 작전구역이 광범위했지만 초기부터 지속 감시했다며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해경과 상황 공유조차 되지 않았다며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이고 어설픈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목선이 넘어오는 최소 7시간 동안은 무방비 상태였다며 군 지휘부 사과를 촉구하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계작전의 완전한 실패를 성공한 작전으로 둔갑시킨 희대의 사건이다. 군이 작전한 내용을 둔갑을 했다고 말씀하는 것은 군의 명예에 대한 심대한 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당은 군의 감시 경계작전이 적절했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모처럼 군이 그래도 제대로 시간 내에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국민들이 봤습니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귀순 주민 4명 가운데 3명은 가족이지만 1명은 가족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맹탕 국감. 21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였는데 이게 뭐 별거 아니었다 이 얘기죠? 네, 이번 국감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 등 일부를 제외하며 오늘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으로 주목받는 국감 스타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자기 지리때만 앉아있다가 국감장을 슬그머니 떠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요. 힘 빠진 국감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가면서 증인들이 국감장에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의적인 국감 회피용 해외 체류입니다.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인 윤종규를 고발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국감이 맹탕인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국감이 그랬던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 바로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내년에 자신이 나갈 지역구로 뛰어나가 버리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지역구 챙기기 질의마저 나왔습니다. 부산 촌동네에서 온 국회의원 박지호입니다. 이제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야 됩니다. 부산보다 더 촌동네인 전북에서 온 김성주입니다. 산업은행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낙후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전북과 같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야 모두 내년 총선 공천평가에 이번 국감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맹탕 국감을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겁니다. 임기 마지막 국감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일 텐데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번 국감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 아주 따가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감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15%에 불과했고 네. 절반 가까이는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회가 정책이 아닌 정쟁에 몰두하는 게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저질 음모론. 말이 좀 셉니다. 과격해요.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니까 갖고 나오셨겠죠? 네, 최근 이 연예인 마약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네네. 이 사건을 두고 민주당이 기획서를 제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 몇몇 인사들이 이번에 터진 연예인 마약 사건이 정부의 기획일 수 있다며 저질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진부하다고 했는데요.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온 한동훈 법무장관도 힘을 보탰습니다.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것도 한동훈 장관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민주당과 법무부 사이 설전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네.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영상 제목을 먼저 보시면요. 네. 조선제일검 한동훈 장관님에게 제대로 당한 민주당 김영배, 김의겸 의원.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설치는 민주당 일치만 한동훈 장관님 등으로 달렸습니다. 왜 싸웠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네, 민주당은 혈세로 사생 유튜버를 키웠느냐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예. 일방적으로 한 장관을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을 조롱하는 내용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해당 시민은 한 장관 취임 전 2019년 국민기자단으로 위촉됐다며 한 장관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잠깐만요. 2019년이면은 문재인 정권 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발끈한 이유가 있는데요. 마치 해당 유튜버가 이전 정부 때부터 법무부 기자단으로 활동한 사람처럼 묘사해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2023년 3월 한 장관이 직접 해당 유튜버에게 임명장을 지급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다시 한번 민주당이 개인 SNS 활동을 법무부 정책 홍보와 무리하게 연결해서 연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실제 이 유튜버는 2019년 법무부 국민기자단에 위촉됐다가 올해 3월 다시 위촉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저 영상을 만드는 그 비용을 법무부가 대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무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당 채널 실제 법무부 공식 채널도 아닙니다. 다만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라는 문구는 오해를 불러올 법하죠. 그러네요. 법무부는 해당 유튜버에게 법무부 기자단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 정치톡톡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직접 보수의 텃밭이죠. 경북 안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통 지지층인 지역 유림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과연 쓴소리가 나왔을까요? 원중희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북 안동 병산서원에서 지역 유림들과 둘러앉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늘 든든한 힘이 돼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고향에 온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림의 정신은 전통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으로서 공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대통령으로서 제가 공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 소임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유림 어르신들에게 오늘 올립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노인 문제와 지방 소멸, 한자 교육 문제 등을 거론했고 윤 대통령은 지방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3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쓴소리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실제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들 많았지만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4월 당선인 시절 첫 지방 행선지로 안동을 찾은 이후 1년 반 만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손을 맞잡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전통 지지층인 TK 지역 민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할지를 두고도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유가족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식 참석하면은 정치 집회라고 할 수 없다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바로 그게 정치화, 정쟁화라고 맞받았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실은 정치적 성격의 모임이라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추모 집회 참석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치 집회 성격이 짙다며 불참하겠다고 한 건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면 정치 집회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이 공식 참여하면 결코 누구도 정치 집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앞서 전국 시도당에 추모대회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물론 다수의 현역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책임이 무한대임을 깨닫는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면서도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참석도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정치 집회로의 어떤 변질이 이루어짐으로써 참석이 어렵게 됐으니까. 장외가 아니라 국회에서 안전관리 법안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추모대회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도 별도의 추모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장갑차에서 병사가 뛰어내렸습니다. 군용 대검까지 휘두르며 지나가는 차량을 빼앗으려고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까지 다쳤습니다. 검거 당시 영상을 MB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녹색 견장을 찬 군 간부와 경찰 2명이 바닥에 누워 발버둥 치는 병사를 누르고 있습니다. 병사는 소리를 지릅니다. 이 병사는 파주 모 군부대 소속 김모 상병으로 당시 해당 부대는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김상병은 장갑차를 타고 가던 중 신호대기로 이곳 교차로에 잠시 멈춰서자 갑자기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상병은 군용 대검을 손에 들고 뒤에 정차한 차량으로 다가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운전자는 비명을 질렀고 운전석 쪽 창문에 매달린 김상병을 떼어내려다 주변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한 명이 손을 다쳤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차량이 속도를 내서 달아나면 그 다음 차량에 다가가 차 열쇠를 내놓으라고 위협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영상을 보면 이런 행위가 반복됐지만 동료 병사들은 장갑차에서 내리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김상병을 체포한 경찰은 기초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군 당국에 넘겼습니다. 범행 동기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김상병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장갑차에서는 왜 뛰어내리신 겁니까? 계획적으로 탈영을 하신 건가요? 군 관계자는 훈련 중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경찰이 마약 혐의로 입건한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G드래곤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출국 금지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혐의가 꽤 짙다는 건데, 그런데 가수 G드래곤은 변호사를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G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가 즉시 이를 승인해 현재 국내에 있는 두 사람은 외국으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마약 첩보 입수 후 한 달 가까이 신중한 행보를 보여온 경찰은 이번 출국 금지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출석하면 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여부와 마약의 종류, 횟수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출국 금지와 함께 경찰은 이번 마약 사건의 진앙으로 지목된 강남 고급 유흥업소 여실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구속된 실장의 휴대전화는 이선균과 실장의 통화는 물론 경찰이 수사 중인 10명의 관계와 마약 공급 경로 등을 확인할 핵심 증거입니다.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G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하기로 했다가 이별한 전청조 씨. 지금 보고 계신 사진에서 가운데 있는 인물입니다. 전 씨는 남현희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남 씨는 경찰에 전 씨가 더는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다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잇따른 전 씨의 사기 의혹에 대해 이미 수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청조 씨가 스토킹과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곳곳을 둘러보는 경찰관들이 눈에 띕니다. 남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경찰은 주거지 인근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남 씨 측도 스토킹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기가
저녁에 이렇게 보면 4, 5시 학원에서 오는데 안 오더라고요. 이 근래 갑자기 항상 여기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상하다만 생각하고 있었죠. 전 씨의 체포 이후 남 씨는 경찰 방문 조사에서 전 씨가 더는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의 각종 사기 의혹도 퍼진 상황이지만 남 씨는 스토킹을 뺀 다른 피해 사실에 대해선 경찰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와 관련해 전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었지만 남 씨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CCTV와 함께 전 씨와 남 씨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 중인 경찰은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고 전 씨의 추가 소환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서경찰서와 송파경찰서는 각종 사기 의혹으로 고소 고발당한 전 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학급에 여학생이 11명이 있는데 처음에 이 중 8명이 피해를 호소했다니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그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피해 학생 수는 교육청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났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전 학급이나 학교에서도 또 범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피해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교사는 지난해부터 해당 초등학교에 근무해 올해는 5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가수 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학생들을 유인해 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담임교사들이 전체를 하잖아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실 밖에서도 있는 거는 맞습니다. 처음 파악된 피해 학생은 8명이지만 교육청이 5학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피해를 입은 학생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 규모는 10명을 넘었습니다. 피해 학생 중에는 지난해 4학년 때 담임을 맡은 반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원청에서 아마 학교로 지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랑 학생들 상대로 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게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교사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오늘 낮 제주 해상에서 갈치 조업을 하던 어선 한 척이 뒤집혔습니다. 해경이 헬기를 급파해 선원 7명을 구조했지만 60대 선장은 조타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끝까지 배를 살려보려고 했던 거죠. KCTV 제주방송 김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뒤집힌 선박 위에서 선원들이 구조를 기다립니다. 해경 대원들이 전복 어선으로 접근합니다. 해경 헬기를 이용해 선원들이 차례로 구조됩니다. 오늘 오후 2시 28분쯤 제주항 북쪽 22km 인근 해상에서 목포 선적 24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선장과 기관장 등 한국인 2명과 베트남 선원 4명, 중국인 선원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전복 어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고 출동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 헬기가 선장을 제외한 승선원 7명을 구조했습니다. 60대 선장 A씨는 선체 수색 도중 조타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오늘 낮 사고 해역에는 초속 12m의 강풍과 3m 높이의 파도가 치고 있었는데 갈치 조업을 하던 사고 어선이 바다에 쳤던 그물을 걷어올리는 과정에서 어획물이 우측으로 쏠리며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선박이 뒤집히자 탈출했지만 선내에 있던 선장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천히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죠. 물건들이 반대쪽으로 다 옮겨가면서 고기를 털어놓으니까 거기서부터 날씨가 꼴랑거린 상태에서 파도 맞고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진 거예요. 해경은 기관장 등 승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위치 신호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한밤중 주택가에서 망치를 들고 배회하며 지인을 위협한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밀린 임금 2천만 원을 내놓으라면서 쫓아다닌 건데 붙잡힌 이 남성, 그런데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이었습니다. 결국 바로 추방됐죠. 돈은 물론 못 받았고요. 이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망치를 들고 걸어와 누군가의 앞에 섭니다. 잠시 후 난데없이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망치를 뺏기자 다른 망치까지 가져와 도망가는 사람의 뒤를 쫓습니다. 피해자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0분간 뒤쫓으며 이곳 대로변을 활보했습니다. 허리치면서 조금만 욕하면서 뛰어가는 거는 맞지. 뭐라 누구 쫓고 있는 그런 기세인데 절로 뛰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배회하던 40대 중국인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소지 중이던 망치를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일자리를 알선해준 피해자가 약 2천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이던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즉시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했고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망치가 등장을 하네요. 새벽에 진열장을 망치로 깨고 그물방을 턴 사건인데 10분 만에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범행부터 도주까지 그 장면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가방을 맨 채 걸어갑니다. 이 남성이 향한 곳은 바로 인근의 한 금은방. 진열대 유리를 망치로 깨 부수더니 서둘러 귀금속을 가방에 담고 가방을 든 채 황급히 달아납니다. 남성은 바로 이 건물 유리창을 깬 뒤 3층 금은방으로 올라가 범행을 저지르고 밖으로 나와 도로 건너편으로 도주했습니다. 유리 깨고 들어왔어요. 유리 깨고 들어 바로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제 금은방이니까. 상가 건물에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을 노려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바로 입구에 있어 범행이 쉬운 장소를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본 금은방에 따르면 남성이 훔친 귀금속은 약 5천만 원 상당입니다. 범행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지만 남성은 불과 10분 만에 범행을 마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떠났습니다. 범인을 추적 중인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모레면 이태원 헬로윈 참사가 터진 지 딱 1년이 되죠. 당장 불타는 금요일이라 불리는 불금. 오늘부터 서울 곳곳에서 헬로윈데이 행사가 열리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홍대 거리에만 7만 명이 몰릴 거라고 합니다. 홍대 거리 현재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이제 조금씩 인파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통행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자 인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직접 홍대거리를 둘러보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분리해서 안전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게끔 바리케이트로 구분 지어 놓은 건데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아예 지자체와 경찰 등이 모인 합동 상황실을 차렸습니다. 12구 참사 이후 올해 헬로윈에는 인파가 이곳 홍대거리로 몰릴 것이라는 풍선 효과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리 곳곳에는 헬로윈을 연상케 하는 장식들이 눈에 띄었고 홍대거리를 찾은 시민들도 안전하게 분위기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들이랑 또 구급대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홍대가 좀 이태원보단 그래도 사건 사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오늘부터 31일까지 최대 7만 명의 인파가 홍대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경찰 등은 하루 600명의 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12구 참사 1주기이기도 해서 이태원은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들었습니다. 이태원도 혹시 가봤습니까? 예, 홍대 오기 직전에 잠시 이태원역 근처도 둘러봤는데요. 사고 장소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고 동시에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참사 당시 인파 이동 공간이 적었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한계차로를 보행로로 확보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합동 상황실도 차려져 실시간 인파 감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홍대만큼 풍선 효과가 예상되는 강남 일대도 경찰이 도보 순찰을 돌고 있는데
이번 헬로윈 주간에는 특히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선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지금까지 홍대거리에서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헬로윈 경찰관 복장이 사고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올해는 경찰이 제복 코스튬을 집중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경찰 느낌을 내는 제복은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사실 확인해서 표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유사 경찰 제복, 장비를 판매하면 경찰 제복 장비법 위반이라는 공지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참사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제복 판매 글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아도 여전히 성인용 코스튬이나 모자 같은 아이템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경찰 제복, 어디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과 법제처 해석을 보면 제복은 지구대 파출소 유니폼뿐만 아니라 관광경찰, 기마경찰관 등 특수 복식까지 포함합니다. 치안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옷이라도 시민들이 오인할 수 있고, 또 넓게 보면 경찰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치안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같은 의미로 성인용 코스튬도 현장에서 환복 등 계도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주간에 봤을 때 확연히 경찰복과 구별이 될 수 있는 코스프레일지라도 일반인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복에는 모자와 신발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이템 하나만 걸쳤더라도 행위 모습에 따라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헬로윈, 즐거운 코스튬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안전이죠. 경찰 유사 제복, 코스튬 욕심은 내려놓는 게 어떨까요? 사실 확인 표선우입니다. 매번 값이 올랐다는 소식만 전해드려 죄송스러웠었는데 간만에 값이 떨어졌다는, 심지어 반값이 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킹크랩 얘기인데요. 대형마트에서 킹크랩을 밤값에 판다는 광고에 매장이 문을 열기도 전부터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반값 상품, 또 못난이 상품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매장 오픈까지 30분 넘게 남았지만 입구부터 카트를 끈 시민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1kg당 5만 원 수준의 파격적인 킹크랩 할인 행사에 아침부터 사람이 몰린 겁니다. 제일 큰 거예요. 네, 17만 원짜리, 3.5kg짜리요. 네. 제가 한 9시 10분에 나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한 마리 달라다가 그거 하나 더 했어요. 반값 할인이 진행 중인 통영산 제철 생굴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착한 가격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반가격하면 아 횡재다 이런 가격이죠. 보통 10,000원 넘어가는데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면 괜찮죠.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크게 오른 농산물도 못난이 상품들이 단연 인기입니다. 모양과 색은 떨어지지만 맛은 똑같고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근 토마토 평균 소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11,00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30%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나는 못난이 기다렸는데 비싸니까 진짜 못난이도 해가지고 맛은 똑같잖아요. 고물가 속 반값 행사와 못난이 농산물이 서민들의 얇은 주머니 사정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하마스가 첫 기습을 했을 때 북한과 이란에서 대조된 무기를 대거 동원했다. 이스라엘군이 이들 나라 무기가 각각 최소 10%씩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와 이란 대표단이 러시아를 찾아서 북한, 이란, 러시아에 이어 이젠 하마스까지도 반세병 서방 세력으로의 밀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하마스 대원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군 탱크 위에 올라가 환호합니다. 지난 10월 7일 기습 침투한 하마스 대원들은 대전차용 유탄 발사기 등으로 무장해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동안 하마스가 사용한 유탄 발사기 일부가 북한에서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스라엘군이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수거된 하마스 무기를 분석한 결과 첫 기습 때 북한과 이란산 무기를
각각 10%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y have the breaching devices which were supposed to break defense. They have the rockets that were supposed to shoot on our tanks. 북한산 무기는 이란 등 중동 국가를 통해 하마스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우리 군은 하마스와 북한이 여러 분야에서 연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와 전술에 대해서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 감시 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북한의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이런 가운데 하마스와 이란 대표단이 나란히 러시아를 찾아 서방 세력에 대항하려고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палести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находятся с визитом в Москве.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안에서 이틀 연속 지상 작전을 펼치며 본격적인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멕시코 해변 휴양지를 휩쓸고 간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3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호텔 건물 대부분이 파손되고 도시는 그야말로 초토화됐죠. 당장 배가 고픈 일부 주민들은 마트에서 도둑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대형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앙상한 철골만 남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거리는 뿌리째 뽑힌 나무와 간판, 기둥 등 온갖 잔해가 뒤섞여 쑥대밭이 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5등급 허리케인 오티스는 멕시코 게레로주 아카풀코에 재앙적인 피해를 남겼습니다. 평소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이 지역에 5등급 허리케인이 닥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열대성 폭풍에 불과했던 오티스가 하루 만에 5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운 탓에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Recibió el reporte por parte del gobierno del estado y del gobierno municipal del reporte de 27 personas fallecidas y 4 desaparecidas. 아카풀코는 휴양지로 유명해 특급 호텔과 별장이 많은데 당국은 전체 호텔 가운데 80%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생필품이 부족한 일부 주민들은 상점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Es imposible de cubrir esto de los saqueos. Es una situación que se lamenta. Esto ocurre y ha ocurrido en otras zonas. 멕시코 정부는 게레로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18명을 살해한 미국 메인주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행방이 이틀째 묘연합니다. 이 총기 난사범은 20년을 군에서 보냈고 군 시절 총기를 잘 다뤄 명사수로도 불렸다고 하기에 평온했던 지역의 주민들과 관공서는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특히 용의자가 지금도 무장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세령과 휴계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중무장한 경찰들이 차량을 꼼꼼히 살핍니다. 경찰이 미 북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 있는 용의자 거주지 수색에 나선 겁니다. Arrest warrants for murder for this particular individual, Mr. Card. So he is viewed as a suspect, and there is a full court press by all of our partners. 이틀째 이어지는 고강도 수색에도 용의자인 40세 백인 로버트 카트의 신병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장 상태인 용의자의 추가 범행을 우려해 주민 대피령과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Sheltering in place. I'm still working because I can work from home. My husband canceled his jobs today to stay home with me. 심지어 용의자가 군에서 20년 근무한 명사수로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는 증언이 나와 주민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I heard he was in Togus, which is the mental health hospital in Augusta, where all the veterans go. It's a veterans hospital. I heard he was there for a few weeks during the summer because he was reportedly hearing voices in his head. Nerves are rattled right now. 아직 경찰이 범행 물증과 용의자의 행적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를 의회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미군 전략폭격기 옆 3m까지 가는 초근접 비행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투기 사이에서 3m 거리면 아찔한 거죠.
지금 마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미 중인데 미국이 지금 이걸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중국이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미국도 화답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말입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더니 잠시 뒤 사라집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4일 밤 남중국해 상공에서 목격된 중국군의 제-21 전투기입니다. 공중작전을 수행하던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와의 거리는 단 3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비행에 대해 위험하고 비전문적인 데다 통제되지 않은 빠른 속도였다며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021년 가을부터 중국군의 이 같은 위험한 비행이 180회 이상 있었다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놓고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과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All as part of trying to interfere with the ability of U.S. forces to operate safely in places where we and every country in the world have every right to be under international law. 현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양국은 이번 근접 비행 문제를 포함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지역에서 간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안개에 중국발 스모그가 뒤섞인 건데 미세먼지는 우박과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까지 몰고 왔죠. 주말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황령산에서 바라본 광안리와 해운대. 뿌연 먼지로 뒤덮여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초고층 건물들도 윤곽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갑자기 탁해진 공기질에 그동안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쓴 시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출장을 오게 됐는데 일기예보를 검색해 보니까 부산 쪽에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부산 등 영남 지역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고 세종 등 충청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세먼지를 몰고 온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와 함께 어른 손톱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강원 고성엔 한때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한반도 상공에 찬 공기가 자리 잡으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며 기상청은 주말부터 평년을 웃도는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한동안 노후 직업 1순위로 꼽히며 20, 30대 취업 준비생들도 많이 뛰어들었던 직업, 공인중개사.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의 인기가 예전 같질 않습니다. 주택 거래가 끊기며 일감도 많지 않은 데다가 전세 사기 이후 중개사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매력이 뚝 떨어진 겁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학 강사로 일하는 40대 박상희 씨는 내일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을 앞두고 마무리 공부에 한창입니다. 2년 전 지인들이 하나둘 자격증을 따 개업하는 걸 보면서 퇴근 후 하루 2시간씩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주위에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공인중개사는 연령과 자격 제한이 없다 보니 노후 대비를 하는 40, 50대 직장인은 물론이고 20, 30대 취업 준비생도 많이 응시합니다. 하지만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는 20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 명 줄었습니다. 문을 닫는 중개사무소도 매달 1,000곳으로 개업하는 곳보다 많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역전세로 거래는 줄고 수수료는 낮아졌는데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책임과 규제는 강화되다 보니 아예 영업을 포기하는 곳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사태의 진원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은 불이 꺼지고 문이 굳게 닫힌 빈 중개업소가 수두룩합니다. 매일은 간판만 달려있어요. 근데 이제 권리금 자체가 없어지고 권리금이 5천에서
3,000에서 1,500. 그렇게 안 하면 이거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고금리로 최근 서울 수도권에서 거래 절벽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중개업은 당분간 계속 위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총선이 이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죠. 보통 이맘때쯤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30% 정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젊은 층 사이에서 그 수치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30대에선 무당층이 지난 총선 같은 기간보다 2배가 됐고 20대는 아예 절반이 무당층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극단적인 양당 정치가 만들어낸 정치 혐오 때문입니다. 먼저 민지숙 기자가 2030 세대 표심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4년 전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23%로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오늘 발표한 무당층 숫자 28%로 늘었습니다. 사실 역대 총선 이맘때는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는 응답자 많았는데요.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30대 가운데 무당층의 비율 4년 전 20%에서 40%로 2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저한테 와닿지 않아서. 근데 이게 뭐 정당이 바뀌어도 비슷하고 해서 크게 기대감이 없어요. 이제는 따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30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0대 같은 기간 무당층 15%포인트 늘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2030 세대 2명 중 1명꼴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셈인데요. 20대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힘도 그렇고 다 좀 분열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잖아요. 본인들끼리도 분열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거를 믿을 수 있을까? 네, 하지만 5060 세대에서는 오히려 지지 정당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무당층 증가의 배경 정치 혐오로 설명합니다. 그래도 투표장을 찾는 중도층과 달리 투표를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30은 가장 자기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이에요. 정치적 양극화가 지나치게 진행됐다는 것에 대한 혐오감, 내 이익은 그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어디에서든 찾을 수가 없다라는 좌절감. 2030 표심을 어떻게 잡을까? 이번 총선의 화두가 됐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그래서 이 당도 저 당도 다 싫다는 무당층, 정치 혐오를 비집고 최근 각종 신당설이 힘을 얻고 있죠. 특히 여권에서요. 하지만 출범부터 녹록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진단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있던 당에서 불만을 가져 나온 사람들, 자기 자리가 없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인식도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어서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계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하는 등 당내 경쟁력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청년층 득표력을 자신하는 이준석 전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신당 창당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받았고 2030 지지율에서는 약 5%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엄청난 통찰이 필요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한번 이렇게 통하면 바람은 엄청나게 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결국 당내 비주류의 생존 방식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 등의 신당이 만들어질 것이라 보면서도 불평 불만자들의 모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여권발 정계 개편, 여야 중도 성향 인사들이 뭉친 제3지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두터운 팬덤과 지역 기반,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의 존재를 성공 조건으로 꼽습니다. 중도와 무당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확장성도 관건입니다. 과감하게 중도 성향의 인사들을 끌어들여서 진보적 의제까지도 포용하는 그러한 신당 창당이 된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선을 고려하면 신당 창당 시점은 연말이 거론되는데 여야 모두 내부의 분열을 막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올 3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3분기까지 영업이익만 벌써 연간 기준 사상 최대인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조 8,651억 원. 올 3분기 기아가 기록한 영업이익입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0.3%, 영업이익은 272.9% 상승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 10조 원을 무난히 돌파할 전망입니다. 북미 유럽 쪽에 그 SUV 차종 수출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라서 비용 절감과 그다음에 환율 효과가 크게 반영돼서 이번 그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걸로. 개별 소비세 인하가 끝나면서 국내 판매는 줄었지만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늘어난 게 기록 경신을 이끌었습니다.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까지 합쳐 현대차그룹 영업이익은 벌써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규모 이익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영업이익 10조 원을 지난 2011년 넘은 이후 12년 만으로 올해 25조 원 돌파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 심리 위축 등 남은 4분기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오늘 향년 68세로 사망했습니다. 중국 CCTV는 리 전 총리가 갑자기 심장병이 발생한 뒤 오늘 0시 10분 상하이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리 전 총리는 시진핑 주석 취임 후 2인자인 국무원 총리직에 올라 중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면서 개혁과 시장 개방 등 리코노믹스를 앞세웠지만 시 주석에게 권력이 점점 집중되면서 영향력이 차츰 약해졌습니다. 초집만을 과거 공부로 여기는 경박한 풍습을 법으로 막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조선 세종대왕 때 사헌부에서 임금께 상소한 글입니다. 초집이 뭐냐고요? 요즘은 학생들이 족집게 과외를 받죠. 초집은 조선시대에 성행했던 과거 시험 족집게 예상 문제집입니다. 이 때문에 조정에선 골치가 아팠다고 하죠. 그런데 이 족집게 과외를 지성의 전당이자 미래를 이끌 대학이 받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유수의 국내 대학들이 매년 회계법인에 거금을 주고 컨설팅을 맡기고 있거든요. 유명 회계법인의 대학 담당자가 1년에 버는 돈이 자그마치 100억 원이 넘을 정도인데 그 이유가 한심하다 못해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수도권 대학 10곳 중 7곳은 적자에 시달리고 비수도권에선 80% 이상이 이미 적자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정부 지원금은 유일한 구명줄이거든요. 이 지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교육부 대학평가 제출 보고서를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좋은 대학이 돼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라는 게 원래 취지일 텐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컨설팅 업체에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을 잘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넘어가지만 희한하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2,225달러, OECD 평균의 67.5%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학생을 키우는 데는 별로 돈을 안 쓰는 겁니다. 대학들은 2009년 이후 15년째 사실상 동결된 대학 등록금이 문제라고 입을 모으는데 그게 다일까요? 돈이 있어도 적립금이라고 꿈쳐놓고 안 쓰는 건 또 뭘까요? 시대는 무서우리만큼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같은 기술의 진보와 새로이 출몰하는 전염병 같은 걸 따라가고 또 막으려면 우선은 대학이 인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대학이 이를 이끌어가긴커녕 돈 모으기에 급급하고 정부는 대학의 숨통을 쥐고 되레 대학 공면을 막는다면서 찔끔찔끔 보조금으로 연명하게 하고 대학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합니다. 정부는 대학이 학생에게 투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컨설팅 업체에 돈을 바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족집게 과외받는 대학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배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선수가 있습니다. 히잡을 두르고 배구 코트를 누비는 인도네시아 김연경 메가와티 선수인데요. 메가와티가 진짜 김연경에 속한 흥국생명을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눈물까지 쏟았다네요. 강재묵 기자입니다. 검은색의 히잡을 두른 정관장 공격수. 메가와티의 활약이 폭발한 것은 경기 2세트부터였습니다. 높은 타점에 날카로운 스파이크로 연속 득점에 성공하더니 재치 있는 플레이로 상대의 아웃을 유도해내기도 합니다. 김연경의 소속팀이자 리그 최강인 흥국생명을 상대로 세트 스코어 0대2까지 몰렸지만 혼자서만 31점을 만들어내는 맹활약과 함께 극적인 역전승을 완성해냅니다. 25득점을 기록한 김연경을 뛰어넘은 활약입니다. Dan tidak mengalah sampai akhir. Kita pasti bisa. 승리가 확정되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종교도 언어도 서로 다르지만 배구공 아래 뭉친 열정은 하나로 통했습니다. Sendirian di dalam tim karena ini permainan tim dan terima kasih buat teman-teman aku yang udah support sampai akhir pertandingan tetap fighting. 새로 도입한 아시아 쿼터로 국내 리그에 합류한 메가와티는 이제 한국에서 더 큰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주말인 내일 이른 아침 이동하신다면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습한 데다 일교차가 커서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나들이하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전국의 산들은 단풍이 절정에 달했는데요. 주말 내내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단 토요일 오후 한때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단 모레까지 동해안으로는 매우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춘천이 7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10도, 부산 12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20도 안팎에 그치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